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느끼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은 과연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 어쩌면 오히려 인간의 진짜 모습을 더욱 보지 못하게 만들어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유대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 현장, 의료 현장, 뉴스, 소셜미디어, 게임 업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과학자, 로봇공학자, 심리학자들은 과연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어떻게 연결해주고 있는 것일까? 서로 접촉하지 않는 시대, 어떻게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것인가? 언택트 시대와 Z세대, 기술보다 소중한 공감에 관한 보고서. 감정의 미래.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라이스메이커 출판, 케이틀린 유골릭 필립스 지음, 강수희 옮김의 감정의 미래입니다. 공감의 힘. 보통 공감은 남의 입장이 돼보는 것, 영어 표현으로는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생각하면 나는 항상 어렸을 때 내 작은 발로 아빠의 큰 구두를 신고 봐봐 난 아빠야 라고 하면서 온 집안을 돌아다녔던 게 생각난다. 하지만 아빠는 사이즈가 몇 배나 큰 신발을 신고 관심을 구걸한 적이 없었다. 우스꽝스러운 이 기억은 우리는 결코 남의 입장이 돼보는 게 어떤 건지 진짜로 알 수는 없다는 공감에 대한 반론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단지 상상할 뿐이다. 그렇다면 왜 정치인, 기술기업의 경영진, 동기부여 강사, 종교 지도자 등이 공감을 모든 사회의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하는 것일까? 과연 공감이 우리에게 어떤 실익을 준다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연대에 도움이 된다. 연인 사이나 아이를 키울 때, 그리고 남을 돌보는 일은 기본적으로 공감이 바탕에 있다. 정서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이득도 있다. 연구자들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일에서 더 성공하고 공감은 상품 개발 및 고객 서비스에서도 핵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2018년 기업 심리평가 회사인 사이크테스트닷컴에서 9,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자가 공감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런 다음 그 점수를 31가지의 다양한 능력별로 응답자의 실제 성과와 비교했다. 공감 점수가 높았던 응답자는 신체 언어 해독, 갈등 조정 기술, 회복력, 자기 가치관 고수에서 점수가 훨씬 높았다. 사이크 테스트의 사장인 일로나 제라백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개발을 권장할 만한 감성지능 기술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공감입니다. 공감적인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자기 인식이 강하고 동기의식이 높으며 긍정적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도 더 잘하고 필요할 땐 자기 의견을 주장하며 감정 표현도 편안하게 하지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점수가 더 높았던 영역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인정 욕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공감의 가치에 대해 이 정도로 확신하지는 않는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공감의 배신의 저자인 풀 블룸은 공감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믿는다. 공감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긍정적 편향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정적 편향을 가지게 만든다고 썼다. 공감을 배제하고 동정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는 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블룸의 연구에서는 이미 공통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는 일정 수를 넘어서는 다수에 대한 진정한 공감은 힘들다는 기존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가상현실은 수십 년간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고 AI도 마찬가지이다. 챗봇은 여러 기업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고객 서비스가 필요할 때 굳이 상담 직원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술들은 우리 생활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스며들었지만 내가 인터뷰를 했던 전문가들은 이건 서곡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무엇보다도 공상과학쯤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라고 했다. 미래연구소의 게임 R&D 소장이자 미래와의 조우 게임을 제작한 제인 맥고니걸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을 추적하고 느끼며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해주는 기술에 대한 개발과 혁신적 연구는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게임의 인트로 비디오에서 소녀가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 작용하는 가상의 헤드셋 필댓을 고안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속 깊은 감정을 널리 공개하고 싶어 한다는 건 비약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는 물론 가장 친밀한 순간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포스케어 같은 것도 10년 전엔 비약이었겠지요. 사람들의 공유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녀는 MIT 공대 신경과학자가 개발한 삼각형 모양의 기기인 싱크를 예로 들었다. 마케팅 자료에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낮춰주는 최초의 소비자 건강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다. 이 기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용자의 얼굴과 목에 있는 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준다. 뇌 자극의 로테크, 로리스크 버전으로 일컬어진다. 일부 연구에서는 간질, 불안감과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댓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정신 상태를 몇 번의 진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그 방향에서는 한 발 더 진보한 기술이다. 맥고니걸과 같은 수많은 동료들은 10년 내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싱크 외에도 또 있다. 2016년 1월 애플은 사람들의 감정을 감지하고 태그하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인공지능 회사 이모션트를 인수했다. 애플의 시리와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디지털 비서는 음성 패턴으로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빅피트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는 심박수를 추적해 부정맥 가능성을 파악하는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다. 발한 감지 센서를 내장해 흥분, 스트레스 또는 불안감이 있을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옥시토닌 같은 호르몬을 감지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언박싱하던 필댓이 아직은 허구에 머물러 있지만 단 하나로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기기가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것이다. 가끔은 필댓 같은 기기가 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과 서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면 갑론을박이 오가는 페이스북 대화도 좀 더 참을만 했을까? 어쩌면 생산적이기까지 했을까? 하지만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래와의 조우 게임을 해본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했다. 감정을 교류할 때 사용한 기술이 우리 감정을 조작할 수 있다면 가짜 스토리와 사진을 SNS에 뿌리는 어그 로봇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만 봐도 이런 조작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내게 해로운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내가 진정으로 원할까? 하지만 그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도 있다. 공감 기술의 전망을 묻자 소코스 연구소의 불불급타는 이렇게 말했다. 꿈을 꿨는데 생각을 전송할 수 있는 작은 칩이 머릿속에 내장돼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 이메일 등의 형태로 제 생각을 바꿔서 전달해 주어 무척 효율적이었죠. 100만 가지 앱이 없어도 다양한 것들을 모두 추적할 수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공감을 보여주거나 그녀의 공감 능력을 더 높여주는 기술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녀가 보는 공감 기술의 핵심은 최종 사용자에게 공감하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기술업계에 종사하는 바쁜 캐리어 우먼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동시에 디지털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신과 같은 사용자 말이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번번이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느라 몇 시간이고 3,000%로 빠지곤 했는데 결국 소득은 없고 머리만 아팠다. 또 시간이 나거나 불편한 생각이 들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열고 불안감을 달래거나 시간을 때우곤 했다. 이런 습관을 완전히 고쳤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변화는 제법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페이스북을 비활성화했다는 것이다. 도파민 분출보다 공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건강한 관계를 페이스북에서 구축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이지만 말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읽는 것도 중단했고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달린 댓글도 거의 읽지 않는다.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팔로우하느라 트위터 게시글은 아직 좀 읽는 편이지만 글을 올리기보다는 읽는 데 치중한다.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때 나는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조언과 나의 직관을 종합해 만든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본다. 새로운 앱, 장비나 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나타나면 다음 질문을 나에게 해본다. 이것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이나 경험을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을까? 조작될 가능성은 있는가? 안전장치는 있는가? 책임을 진 사람들이 이것을 모니터링할 만한 동기, 즉 이익이 걸려 있는가? 궁극적으로 보상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가? 조건, 관행 및 우려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사용자들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 기술 또는 이 기술을 만들거나 후원을 한 사람들로 인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소외된 사례가 있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 위는 기술에 대한 내 입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기준이며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내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내 조카들과 아이들이 매일 상호작용할 도구와 보세 대한 것이다. 질문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시간이 가면 진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천지개벽이 없는 한 미래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기술 중심적인 사회에 살게 될 것이므로 이런 질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기술 상품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어야 한다. 작고 네모난 화면 안에서 터져나오는 차별과 혐오, 비난의 목소리들. 인터넷의 등장은 곧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곧 온라인 안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여성 혐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난, 그리고 사기와 같은 새로운 현상들 역시 뒤따랐다. 온라인상에서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의 분노, 억울함, 공허감, 그리고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 경험할 수 있다. 온라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를 즐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온라인 세상이 고통 그 자체이다. 오늘날 인터넷은 새로운 형식의 의사소통을 점검하는 실험대이자 전쟁터가 됐다. 기술과 인간, 과연 공존은 가능한가? 케이틀린 유골릭 필립스는 기술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더욱 간과할 수 없는 소통과 이해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과연 기술이 인간의 감정 교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지, 오히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정서적 유대의 골짜기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묻는다. 또한 인간이 상호작용을 할 때 두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인간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VR, AR, AI 기술 기반 플랫폼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 가장 인간다운 공감 방식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기술과 인간의 미래를 향한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